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정시의 최혜린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렇게 유럽발 훈풍도 맞는 날이 있군요. 스페인이 190억 유로에 달하는 긴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포르투갈에서 10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 밖에 좋은 결과를 내놓으면서 유럽 증시가 플러스로 마감을 하자 그 여파를 그대로 뉴욕 증시가 이어가면서 최고점에서 마감이 되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날에는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혼조세로 끝났지만 이날에는 모두 다 급등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150포인트가량 올랐고요. 무엇보다 기술주가 강세를 띠면서 나스닥은 2% 가까이나 상승했습니다. 자, 이 같은 마감 증시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이슈들이 또 그 속에 숨어 있었는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증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실적 얘기도 조금 들리는 것 같고 웬만하면 지표도 좀 좋게 해석하려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유럽발 위기가 한층 완화된 것도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 굉장히 좀 이렇게 큰 변동폭이 굉장히 좀 컸던 한 주였는데요. 일단 뉴욕 증시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일단 다우지수가 좀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면에는 일단 재정 위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그런 신호들이 좀 나타나면서 그런 게 같이 호재로 좀 작용했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또 지표에 대해서도 일단 3월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됐는데요. 무역 수지는 일단은 적자로도 판단됐지만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좀 이렇게 건강한 적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신호가 좀 많이 포착됐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좋은 모습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럽 위기에 대해서 가장 말이 많이 나오고 있고 특히 이번 주에도 가장 큰 폭의 변동성을 많이 줬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스페인 쪽에서 한 190억 달러 정도 규모 재정 긴축안이 발표되고 포르투갈도 한 10억 유로 국채 발행에 성공하면서 유럽 위기에 대한 우려가 다소 좀 완화되면서 뉴욕 증시도 좀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뉴욕 다우지수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겠는데요. 네. 일단 차트 좀 크게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좀 많이 빠졌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한 900포인트 이상 그때 한번 900포인트까지 한번 빠지면서 큰 폭의 좀 이렇게 하락장을 좀 이렇게 연출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일단 그 이면에는 주문 시수라는 그런 해프닝도 좀 있었고요. 그것보다도 그 내면의 기저로는 일단 유럽에 대한 그 재정 위기가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시가 아니었나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 차츰적으로 일단 유럽 그 재정 위기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완화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이고, 그럼 IMF라든지 그다음에 유로존 쪽에서도 일단은 어느 정도 긴급 자금 수혈에 대한 그런 부분이 합의점을 좀 도출하면서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많이 나타냈는데요. 네. 일단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20일선은 크게 일단 하향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좀 하락장을 좀 연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다시 5일선 이상을 좀 이렇게 뚫고 나왔는데요.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21선을 좀 어느 정도 굳건하게 다시 한번 지켜나가봐야 향후 일단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지표에 대한 그런 모멘텀을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좀 반등세로 좀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위치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아닌 것 같이 그렇게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간밤에 다우가 150포인트가량 조금 못되게 올라서 1,896포인트 정도에서 끝났는데요. 말씀하신 20일 이동 평균선은 지금 11,000선 정도 조금 못되는 자리에 위치를 한 것 같습니다. 11,000선까지는 다우가 가서 조금 안착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이제 뉴욕 증시가 조금 자리를 잡았구나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지표 얘기부터 정리를 빨리 좀 하고요. 유럽 얘기를 조금 깊게 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에서 무역 수지 그리고 재정 수지가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무역 수지부터 조금 짚어보고 싶은데 무역 적자가 15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건강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무역 적자하면 되게 좀 이렇게 악재로 좀 많이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어제 3월 같은 경우는 무역 적자가 한 404억 달러 정도로 적자가 좀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한 2.5% 정도 증가했는데요. 일단 13개월 때 계속 이렇게 무역 적자가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일단은 수출하고 수입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상승하면서 수입폭이 좀 워낙 더 크다 보니까 무역 적자가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무역 수지 밸런스를 한번 보면은 무역 적자 같은 게 꾸준히 나타나지만 지금 현재 수출하고 수입 부분이 어떻게 좀 변동되는 그런 상황 보면은 좀 이게 좀 많이 영향이 달라지는데요. 일단 준비한 차트를 먼저 보시면서 아마 풀이해 보시는 게 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 차트가 일단 무역 수지에 대한 수출입 현황에 대한 차트가 좀 나갈 건데요. 일단 최근 들어가지고 저기 보시면은 올 상반기 때는 좀 하락세를 좀 많이 나타내다가 작년 하반기 이후부터 수출과 수입이 꾸준하게 많이 좀 상승세를 나타내는 게 보이는데요.
이런 그 상승세 자체는 일단은 경기 회복이 좀 많이 좀 호전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 최근에 뭐 지표 같은 거 많이 나타났다시피 ISM 제조업 지수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게 꾸준하게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이런 부분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냈고요. 네.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무역 적자가 굉장히 좀 많이 확대됐지만은, 이게 어느 정도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만은 수입도 꾸준하게 빠르게 좀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일단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국가이기 때문에 소비 회복이 굉장히 좀 이렇게 큰 폭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그런 식으로 풀이가 되면서, 네. 아무래도 무역 적자 부분 자체가 어느 정도는 호재로 좀 작용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전체적인 그 밸런스로 한번 나타내면, 일단 두 번째로 준비했던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인 밸런스를 나타내는데요. 전체적인 밸런스로 따져버리면 일단은 무역 적자가 그래도 아직은 수출보다는 수입 폭이 워낙 더 많이 크기 때문에 무역 적자 수준이 계속 유지되고 있지만은, 그 이면에는 수입이 어느 정도 뭐 다른 수입보다는 경기 회복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나타냈던 그런 수입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출도 많았고 수입도 모두 많았고 이 두 가지가 궤를 같이 하면서 무엇보다 수입이 는 것은 경기 회복에 따른 시그널이다라고 하면서 무역 적자가 15개월 내 최고치로 늘어났어도 좋게 시장은 풀이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반면에 재정 수지도 발표가 됐습니다. 지금 19개월 연속 재정 적자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미국의 역시 조금 부채 부담이 여기서 또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그 유로존의 그 위기로 봤을 때 일단 재정 수지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좀 일단 시장에서도 좀 많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어제 같은 경우는 4월 그 재정 수지가 발표됐습니다. 일단 재정 적자로 판단해서 한 19개월 연속적으로 계속 적자를 좀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의 예상치는 579억 달러 정도 적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일단 재정 적자가 한 827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좀 이렇게 크게 좀 나타나면서 19개월 이상 그 연속적으로 적자가 나타나면서 유로존의 위기가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보면 불똥이 뛰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이제 해석됐는데요. 네. 일단 이면에는 시장에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재정 수지에 대한 부분이 크게 반영은 좀 많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면에 대해서는 일단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융위기 이후에 일단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가 굉장히 좀 많이 정부에서 완화를 시키면서 이런 부분이 적자폭이 좀 굉장히 좀 많이 들어갔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금융위기 이후에 기업들에 대한 긴급 자금 수혈이 좀 많았습니다. 타프라는 명목으로 긴급 자금을 많이 수혈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단 금융권에 대한 금융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바로바로 이렇게 환급이 많이 됐지만,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재정 수지 쪽에 좀 나타나면서 그 재정 적자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다우지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시장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그 적극적인 정책이 많이 반영된 걸로 풀이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에 대한 그 재정 위기라든지 재정 수지의 악화하고는 좀 이렇게 차원적으로 좀 많이 질적으로 좀 많이 틀리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게 특징이 아니었나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국의 무역 수지 그리고 재정 수지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우 그리고 나스닥, S&P 500 모두 다 올랐지만요. 다우와 S&P 500은 비슷한 폭의 1.4%가량의 상승폭을 보였지만 나스닥이 2% 이상이나 올라서 2,425로 끝이 났습니다. 기술주가 강했다라는 얘기인데, 인텔에서도 앞으로 향후 실적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밝게 이미 한 바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좀 줬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 금융위 이후에 가장 크게 좀 많이 개선됐던 게 아무래도 기술주들에 대한 그 약진이 좀 많이 두드러졌는데요. 일단 반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반도체, 그다음에 메모리,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기술에 대한 그런 그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또 기술주들이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요. 일단 최근에 메모리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패널 값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이 고점 논란도 있었지만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기술주들이 아무래도 최근부터 시작해가지고 향후 시장을 좀 많이 이끌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좀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이 기술주들이 많이 또 강세를 나타내지 않았나 지금 보여지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금융위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로존에 대한 그 재정위기 자체가 현재 아직까지 완전하게 좀 이렇게 회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주라든지 아니면 다른 유통주라든지 그런 주식보다는 기술주들에 대한 그 기술 재료에 대한 그런 수요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가격 자체가 상승세가 굉장히 많이 두드러지는 걸 볼 때 인텔이라든지 IBM, 우리나라로 따져보면 삼성제 같은 그런 주식들도 향후에서는 아직도 전망이 좀 많이 밝다고 좀 나타나는 게 좀 특징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특징적으로 기술주 중에서도 일단 인텔하고 IBM에 대한 그 낙관적인 전망이 나타나면서 기술주들이 좀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좀 이례적으로 한 4에서 한 4% 정도 크게 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월트 디즈니하고 그다음에 그 게임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EA가
실적이 좀 이렇게 실적이 굉장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하락장을 좀 많이 연출했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이익 실현 정도로 아마 해석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 모건 스탠리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모건 스탠리가 금융주 중에서 한 2% 정도 하락하면서 이제 시장이 좀 우려를 좀 나타냈습니다. 일단 시장 그 내변에는 검찰이 어떻게 보면 그 모기지 상품에 대해서 파생 상품에 대해서 그 판매에 대한 그 조사를 이제 시작할 거라는 소식에 좀 이렇게 약세를 좀 나타냈는데요. 일단 뭐 시장에서는 그게 크게 뭐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가 최근에 그 모기 상품에 대한 그 비소 소식 때문에 좀 한번 이렇게 몸살을 좀 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따져볼 때 아무래도 그 모기지 파생 상품을 굉장히 좀 많이 팔았던 그런 금융회사 중에서 하나가 일단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양대 축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번째로 일단 어떻게 보면 매를 맞는 그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골드만삭스가 검찰 수사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미 여타 다른 기관에 대한 수사 확대 가능성이 시장에 이미 퍼진 바 있죠. 때문에 뭐 그것이 현실화됐다 하더라도 딱히 큰 영향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메이시스도 흑자 전환을 했는데요. 메이시스는 좋은 호실적을 내놓고 또 주가도 함께 올랐다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좀 살펴볼 것은요. 시스코 시스템즈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기대 이상이었다면서요? 예, 시스코 시스템즈도 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최근에 그 네트워크 쪽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바일 네트워크 쪽도 많이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 뭐 안드로이드라든지 그 뭐 아이폰 같이 많이 생산되면서 그런 시스템 네트워크 쪽으로 좀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시스코 시스템즈도 좀 매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나는데요. 일단 1분기 그 순이익이 한 주당 37센트 정도로 일단 예상을 상회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는 드디어 유럽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럽에 크게 호재가 좀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스페인으로부터 그리고 포르투갈로부터 전체적인 유로존으로부터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일단은 제일 컸던 게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유로존 GDP의 상승이 아무래도 시장을 좀 많이 좀 긍정적으로 좀 많이 몰아갔는데요. 네. 일단 유로존 하면 일단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GDP가 굉장히 좀 안 좋을 거라고 많이 예상을 했고요. 일단 전문가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봤을 때도 한 0% 정도 쉽게 말해서 진분기하고는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잘해봐야 안 빠지는. 예, 잘해봐야 비슷할 거라고 예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시장의 우려와는 좀 틀리게 한 0.2% 정도 그 유로존에 대한 GDP가 상승을 하면서 증가가 나타나면서 아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완화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뭐 다들 알다시피 독일이라든지 포르투갈,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GDP가 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고요. 오히려 오히려 유럽권에서는 그리스만이 최근에 그 재정 위기를 좀 많이 몸살았고 있는 그리스만이 좀 그 유로존에 대한 GDP 증가율이 좀 마이너스 나타나면서 시장은 어떻게 보면 다소 유로존에 대한 그 위기감이 어느 정도 오히려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유로존에 대한 GDP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번 분기에는 향후에 이제 어떻게 나타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런 재정 위기 부분이 나타내고 있는 그런 와중에도 이렇게 유로존에 대한 GDP가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좀 우려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또 아무래도 시장에 지금 그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그 마음가짐 자체를 좀 이렇게 투심을 굉장히 좀 많이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주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일단 현 국면이 안 좋은 국면 이상 안 좋은 GDP 성장률을 예상을 했었는데 눈높이가 또 낮았던 만큼 시장이 아주 반짝 반겼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독일도 1분기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유로존 평균치와 비슷한 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보여줬습니다. 때문에 독일도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더 많이 뛴 2.4% 지수 상승률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편 스페인도요 1분기 GDP가 8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고 하는데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올해 그리고 내년에 걸쳐서 굉장히 타이트한 재정 긴축안을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재정을 줄인다라는 얘기를 했나요? 예, 스페인도 최근에 그 재정 위기 두 번째 타자라는 말도 많이 좀 나타나고 네, 있는데요. 제2의 그리스. 예, 맞습니다. 일단 그리스가 재정 위기에 대한 그 부분이 나타났을 때 굉장히 좀 시장에서 좀 많이 못했던 게 일단 이게 발빠르게 좀 대처를 많이 못했던 그런 부분이 지금의 그리스를 어떻게 보면 좀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그 이후에 차후에 전문가들은 향후 이제 스페인이라든지 아니면 포르투갈 같은 나라도 무디스라든지 신용평가사들이 신용등급이 굉장히 좀 많이 하향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서 이런 부분들도 그리스와 같은 제2의 그리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좀 한 발 빠르게 좀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조언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스페인이 좀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일단 한 190억 달러 정도 규모의 재정 긴축안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그리스가 재정 긴축안을 발표했던 거랑 그렇게 크게 좀 이렇게
뭐 다른 부분은 없었는데요. 일단 가장 좀 비슷했던 게 공무원들에 대한 그 임금이 좀 많이 삭감되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한 5% 정도 삭감되고요.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일자리를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감소를 시키면서 그런 부분에서 한 190억 달러 규모 재정 긴축안을 발표했던 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호재라고 하기도 좀 약간 슬픈 호재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예. 그런 부분이 좀 나타냈던 게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국채를 또 어떻게 보면 그리스가 계속 이렇게 발행했다시피 그리스도 이제 국채를 찍어내야죠. 발행했는데요. 포르투갈은 국채 발행 쪽으로 이제 아마 가닥을 좀 잡았는데요. 국채를 발행했던 게 이제 뭐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에서 좀 많이 좀 이렇게 한호를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올해 입찰 규모보다도 한 1.8배나 많게 포르투갈 국채를 좀 많이 사려고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게 국채 발행을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포르투갈도 어느 정도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 부분에서 좀 약간 좀 이렇게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보니까 뭐 금리도 그다지 높지 않은 뭐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럽 증시는 모두 다 올랐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영국과 프랑스는 1% 내외, 그리고 독일은 2.5% 정도나 상승을 했습니다. 유가의 상황이 궁금한데요. 달러화 가치는 글쎄 지표가 좋았으니까 달러가 좀 올랐을까요? 네, 일단은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원유 재고가 발표가 됐는데요. 원유 재고가 증가로 좀 나타나면서 다시 또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국제 유가가 한 75.65달러에 좀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좀 반대로 또 이제 금값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발표됐는데요. 금값이 지금 이제 사상 최고로 좀 많이 뛰고 있는데 일단 온스당 1243.1달러 정도로 일단 마감했습니다. 일단 금값이 가장 컸던 게 일단 유로존에 대한 재정 위기 때문에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굉장히 좀 많이 크지 않았나 그런 모습이 이렇게 금값 같은 데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달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유로화 대비 달러가 좀 계속해서 이제 초강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일단 유로화가 계속해서 이제 약세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재정위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유로존에 대한 재정위기가 확산되는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유로화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한 13% 정도 하락하면서 오히려 좀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나타냈는데 반대로 일단 금값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크게 또 안전자산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달러가 또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달러 인덱스도 한 84.73으로 최근 들어서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세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게 상품 시장의 특징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유로 달러 환율은 다시금 유로가 조금 내리면서 1.26달러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금값은 온스당 1243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다는 얘기까지 전해드려봤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 또 어떤 지표가 발표가 될 예정인지 끝으로 주요 일정 좀 챙겨주시죠. 네, 일단 목요일은 또 단골로 좀 나타나는 건데요. 일단 고용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일단 예상치가 이전치에 비해서는 좀 다소 좀 감소할 것이라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요. 이 부분 그대로 나오면 시장에서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4월 수입 물가 지수도 이전치에 비해서는 예상치가 좀 소폭 이렇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소비의 회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4월 수입 물가 지수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좀 이렇게 호재성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일단은 뭐 지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외에는 그렇게 아마 이렇게 호재로 좀 작용하지 않을 크게 그 규모를 좀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오늘 또 유로존에 대한 그 움직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다른 그 실적 개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마 시장을 또 다시 한번 더 방향을 좀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어집니다. 네, 유럽 호주에 흐뭇하게 웃었던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동양중금증권 장형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로존 GDP 성장률이 좋게 나왔고 스페인이 긴축안을 내놓았으며 포르투갈이 찍어낸 국채 발행이 굉장히 성공리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에 힘입어서 뉴욕 증시, 유럽 증시 모두 다 올랐는데요. 우리 증시도 오늘 좀 올라가 봐야 될 텐데 말이죠. 오늘장 흐름 한번 전망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에서 오기철 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많이들 주목을 하셨었던 삼성생명 상장이라는 큰 이슈가 있었고 오늘은 바로 바듯하게 또 다른 스케줄이 붙어 있습니다. 5월 옵션 만기가 또 겹쳐 있는데 일단 글로벌 증시 분위기로 봤을 때 오늘 우리 증시는 좀 괜찮을 것도 같은데요. 네, 지난 최근 선물 시장에서의 백오데이션이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차익 매물이 좀 계속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증시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여타 유럽 시장이라든가 미국 시장의 좀 긍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국내 시장은 좀 조정받는 그런 영향을 보였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요. 네. 옵션 만기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지만 이에 대한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옵션 만기를 맞아서 합성 선물 연계 물량 청산으로 프로그램 매수가 나올 수는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과 맞물리면서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익 창구가 4월 옵션 만기일 이후 약 1조 3천억 정도 감소했지만 매도 차익 잔고가 청산되기 위한 조건이 좀 여의치가 않은데요. 네. 최근에 공모펀드 거래세 부과의 매수 차익 기회가 제한적이었었고 또 만기일 청산 시도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베이시스가 백오데이션을 계속 유지한다고 하면 이 역시 좀 제한적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옵션 만기 이벤트보다는 유럽발 대외 불확실성과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불안정성 완화가 만기 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럼 옵션 만기일에 오히려 좀 나쁜 부정적인 영향은 없겠고, 오히려 프로그램 매수 우위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지만, 여러 가지 정황상 그렇게 크게 또 지금 굉장히 백오데이션 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베이시스가 발목을 잡는다라면은 크게 또 프로그램 쪽에 어떤 매수 우위를 기대하기도 조금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더 큰 변수는 유럽 쪽 얘기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리고 간밤에 유럽 쪽이 조금 진전된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유럽 쪽과 오늘 우리 장 같이 좀 엮어서 생각을 해본다면요. 예, 일단 유럽 시장은 워낙 좀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등이 한 1% 정도 내외씩 나왔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 2% 정도의 반등이 나오면서 국내 시장에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미국 시장도 같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명확하지만 그렇지만 국내 시장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유럽과 미국 외에 중국이라는 변수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전일 한국 시장이 소폭 상승을 보이다가 하락 마감을 한 이유도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긴축 우려감들 그리고 장중에 발표가 된 김중수 한은 총재의 금리 인상 가능성 멘트 그런 것들이 국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빠르면 3, 4분기 이내에 금리 인상에 좀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부 변수의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도 않을 가능성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유럽 시장의 그러한 국내 증시 영향도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 시장이 올라가긴 했지만 유로 달러를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유로 달러 보시면 어제도 좀 잠깐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네. 다시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러한 하락 흐름은 어느 때까지 좀 비슷하냐면 재작년 이제 2008년도 금융 위기가 나왔을 때 위치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유럽의 재정 건전성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안전자산의 선호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한 유로 달러에 대한 그런 안정성은 계속적으로 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계속적으로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는 수급 얘기를 좀 해보죠. 어제 삼성생명 상장 때문에 사실은 외국인 매도에 조금은 그런 착시 효과가 있었다 이런 분석이 있지만 그 앞서서도 계속해서 순매도 그에 앞서서는 사실 1조 2천억이나 또 하루 만에 판 그런 상황도 연출이 됐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에 대한 기대도 오늘 사실은 좀 해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글로벌 증시가 반등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한번 팔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는 딱히 또 사주는 분위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외국인들이 완전한 외면은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차익 실현하는 국면에 지속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일단 국내 시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은 여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저도 좋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제 삼성생명을 통해서 한 2천억 정도 매물이 출회가 됐고요. 네. 그걸 뺀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에서 약 4천억 정도가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로 돌아서기에는 좀 약간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네. 이것은 이제 환율의 영향을 좀 많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가 환율하고 상당히 영향을 좀 많이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네. 오늘 환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외국인들 매도가 어느 정도 좀 감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시고요. 네. 5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약 3조 원 가까이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4월 한 달간 5조 원 정도를 매수를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 뭐 벌써 절반 이상을 매도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적으로 매물이 나온 물량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매수를 바로 돌아서기에는 확실한 모멘텀이 주어져야 되는데 국내 증시에 그런 큰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게 좀 답답한 모습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도 뭐 시원스럽게 사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딱히 이렇다 할 모멘텀도 없고요. 오히려 뭐 북한까지 이렇게 끌어들이고 모건 스탠리, 뉴욕도 반응하지 않은 것을 악재로 받아들이면서 어제 이래저래 악재를 더 찾는데 더 바빴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뭐 박스권에 슬슬 갇히는 분위기이기도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가봐도 뭐 전 고점인 1750은커녕 1700도 지금 어려워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 어떤 투자 전략이 필요한 겁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느낌이 우선 드는데요. 네. 일단 뭐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 보면은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만 좀 시장을 좀 바라본 것 같은데요. 예. 그런 것들은 요인을 좀 주의를 하자는 거고요. 예. 긍정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국내 시장 보면 최근 1, 2년간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을 이슈로 해서 자동차 산업까지 글로벌 마켓 점유율 상승과 이머징 마켓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한국 시장입니다. 단기적인 조정은 있겠지만 지속적인 좀 강세장이 앞으로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다만 지수가 1600에서 바로 1700을 돌파하는 그런 강한 모습은 단기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예. 종목별 차별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워낙 수급도 타이트하게 좀 짜여져 있기 때문에 가는 종목들만 달리는 말만 계속 달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가고 있는 IT 부품주, 자동차, 화학 관련주들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러한 종목들 대비로 해서 나머지 여타 종목들 안 간 종목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종목들의 눈을 돌리기보다는 잘 가고 있는 종목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성공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당장 오늘 얘기만 좀 해보면요. 사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IT 자동차 거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화학 섹터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줄곧 해오고 계신데 오늘 옵션 만기니까 아무래도 조금 안전한 곳은 또 중소형주가 모여있는 코스닥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최근 IT 대형주들이 시장을 주도하면서 IT 부품주들, 자동차 부품주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부담도 솔직히 상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장비주들을 보게 되면 뭐 탑 엔지니어링이나 주성 엔지니어링, IPS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네. LED 관련돼서는 서울반도체, 루멘스, 또 자동차 부품에서는 성우하이텍 등의 코스닥에 포진해 있으면서 이런 종목들 좀 중심으로 해서 매매에 참여하시면은 옵션 만기의 영향도 덜 받고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전략까지 한번 세워보긴 했는데요. 이제는 뭐 한 종목 정도를 좀 압축시켜서 하나 자세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IT 자동차에 대한 얘기는 사실상 제가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작은 종목까지 포함해서 나눠본 기억이 있는데 근래 들어서 또 더 많이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화학 쪽 섹터를 봐도 괜찮겠다 싶은데 오늘 어떤 종목 들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 OCI입니다. 그동안 개인들의 속을 좀 많이 썩혔던 그런 종목이죠. 예. 그동안 뭐 증권사에서 워낙 많이 추천이 나왔기 때문에 네. 개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수를 했다가 최근 한 2010년 이후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네. 개인들이 이제는 손 털고 나가야겠다 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의 공급 과잉 때문이잖아요. 예, 그렇죠. 네. 2008년도, 2009년도에 들어오면서 그런 그 공급 계획에 많이 차질이 생겼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보게 되면 OCI 외에 KCC, 한국실리콘, 웅진폴리실리콘, 또한
LG화학, SK케미칼, 한화케미칼, 삼성정밀화학 등이 다시 이제 폴리실리콘 공급에 이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우려로 인해서 공급 단가들이 많이 낮춰진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거 금융 경제를 갖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선투자를 해놨던 OCI에 상당한 강점이 있을 것으로 또한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다른 후발 업체들이 2011년 이후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OCI의 강점은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최근에 좀 차트를 보면서 수급적인 얘기도 듣고 싶고요. 언젠가 개인들이 이제 팔아야지 하는 시점부터 오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주봉상 또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올라 있는지 위치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예, 오늘 잠깐 차트를 보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10년 2월에 15만 9,500원을 저점으로 해서 네. 최근에 22만 원까지 꾸준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3월부터 4월 이후부터 기관들의 매수가 꾸준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기관들의 매수가 이제 137만 주, 3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네. 어제까지 약 2달간 기관이 137만 주를 순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개인이 약 137만 주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물량 대부분을 기관이 지금 소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호한 수급에 따라서 주가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좀 갖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전체적으로 지금 태양광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올해도 약 16% 정도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리실리콘 판매 단가 향형으로 이런 실적도 계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돼서 OCI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양봉이 연일 4번 지금 나온 자리라서 약간 조정이 있을 것도 같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가격적인 면 얘기만 끝으로 좀 들어보죠. 네. 일단은 뭐 지수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지금 매수가는 한 21만 원 정도 선에서 약간 조정 받았을 때 네, 역시. 매수를 하시고요. 목표가는 약 정고점 부분이 24만 원 정도로 한 10%에서 15% 정도 목표를 세우시고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는 20만 원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OCI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21만 원, 약간 오늘 조정이 나오면 잡아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의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전에서 포스코의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은 전국경제연합회 회장 간 회의에서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가져간 것 같다며 정준영 회장에게 축하의 말을 건네달라고 밝혔습니다. 한은이 15개월째 2%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통화정책 방향을 바꾸면서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했음을 내비쳤죠. 당분간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던 문구에서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삭제한 것인데요. 한은아파트에서는 오는 7월이나 8월, 즉 여름 인상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생명에 이어 만도까지 공모주 청약 열풍이 절정에 이르고 있죠. 올 들어 공모주 시장에선 무려 50조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이 몰렸다고 하는데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들은 은행 예금 금리보다 수익률이 더 높으면서도 주식보다는 좀 안전한 공모주 청약을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성남과 대구 일대 군 비행장 주변의 고도 제한이 크게 완화돼서 그동안 제한을 받아왔던 도심 재개발, 재건축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조치로 성남시의 경우 기존 15층에서 최대 40층까지 고층 빌딩 건축도 가능해졌습니다. 선시행 후 보완할 예정인 노동부의 타임오프한 고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타임오프 수정안을 전격 받아들였던 한국노총은 내분에 시달리고 있고요. 민노총은 전면 투쟁을 선언한 상황입니다. 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이슈는 서울경제TV 서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포스코 얘기부터 해보죠. 포스코가 대우인터내셔널을 가져가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경련 회장단
상임단 회의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신동빈 부회장이 기자들을 만나서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을 가져간 것 같다라는 확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를 놓고 지난 7일 본 입찰에 참여했던 포스코, 롯데그룹의 최고 경영자 중에서 입찰 결과를 직접 언급한 건 신 부회장이 처음입니다.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에 성공한 듯한데요. 네. 상당히 구체적인 멘트를 남겼습니다. 신 부회장은 어제 포스코가 가져간 것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앞으로도 국내외에서 인수합병 매물을 계속 살펴보겠다. 또 유통사업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말들을 남겼는데요. 포스코가 대우 인터내셔널 인수에 성공한 건 아무래도 롯데그룹보다 더 높은 인수 가격을 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천억 원 정도 높게 써낸 것으로 업계에서는 알려졌는데요. 신 부회장과 달리 어제 정준영 회장은 말도 아끼고 좀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편이었는데요. 발표가 날 때까지 공식적으로는 말할 것이 없다. 이런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자, 포스코의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대우 인터내셔널을 인수하게 되면 일단 양측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가 대단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기 때문에 포스코 주가가 또 오늘 어떻게 움직일지 궁금합니다. 뉴스에는 오히려 주가가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어제 한은이 금통위를 열었죠. 기준금리는 뭐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유럽 쪽 중심으로 해서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동결을 점쳤었고 결과 또한 그러했는데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어제 금통위 이후부터 나오고 있어요. 네, 금리는 뭐 동결됐습니다만 통화정책 방향은 바뀌었다는 게 거의 명백하게 드러난 것 같은데요. 거의 14개월 만에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은 안팎에서는 7월이나 8월에 인상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전망이 나오는 건 어제 정례 회의에서 발표된 통화정책 방향 때문입니다. 네. 금통위는 지난달까지 13개월 동안 적시했던 당분간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문구에서 당분간이라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통상 당분간이라는 단어는 수개월을 좀 의미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이 말을 제외했다면 결국 조기에 금리를 올린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거죠. 한은은 특히 경기 진단 부분에서 국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면서 물가 부분에서는 경기 회복으로 수요 압력이 점차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었는데요. 경기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 물가도 안정된 모습을 볼 것이다. 이런 전망을 지난달에 내놨던 것과 비교하면 확연히 달라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삭제를 시키면서 이제 한은이 드디어 금리 인상 시기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김중수 한은 총재가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한 모든 변수가 다 맞춰질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또한 금리 인상설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는 코멘트가 아닐까 싶은데 이제서야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뭐 정책 방향을 얘기했을 때 거의 뭐 어떤 거 하나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만한 이유가 될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네네. 결국 이번에 인상하지 않은 명분 하나는 정말 유로존 위기 하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제 한은의 한 관계자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유로존 위기가 없었더라면 5월 금통위는 근래 가장 치열한 논쟁이 됐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죄송합니다. 결국 기준금리 전격 인상이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어제 한은이 내놓은 통화정책 방향이나 김중수 총재 간담회 내용만 봐도 이전과는 확연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한은이 분석한 전반적인 경기 상황을 토대로 할 경우에 금리를 올리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네. 그래서인지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리를 올리기가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유로존의 위기가 오히려 동결의 명분을 준 것이 아니냐 이런 총평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총재 멘트를 살펴보면 실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에 거의 근접했다. 하반기에는 GDP 갭이 플러스가 되면서 인플레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서 GDP 갭이라는 건 실제 성장률에서 잠재 성장률을 뺀 수치입니다. 네. 이게 플러스가 되면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 상승 압력을 유발하게 되는데 하반기에는 이 GDP 갭이 플러스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결국 금리 인상과 출구 전략 도입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좀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3분기 내지 뭐 4분기 더 빠르면 올 여름 어쨌거나 연내 금리 인상이 다시금 또 힘을 얻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된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어제 삼성생명 공모주가 이제 뭐 청약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어제 삼성생명이 상장이 됐고 그 뒤를 이은 그 다음 제2의 대어라고 할 수 있는 만도의 공모주 청약이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생명과 비교했을 때도 뭐 규모가 나름대로 만만치 않았다. 6조의 돈이 몰렸고요. 경쟁률은 더 심했다고 합니다. 삼성생명의 경우에 공모주 청약 경쟁률이 한 40대 1 정도, 어제 만도의 경우에는 120
25대 1에 가까운 경쟁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참 생각도 그렇게 하긴 했지만 IPO에 대한 어떤 이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워요. 네, 거의 뭐 이 열기가 언제까지 가느냐, 뭐 정말 이 시장에 뭔가 활기를 전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좀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이 자금들이 뭐 어떤 성격이냐를 좀 묻는다면 결국은 좀 단기 부동자금으로 거의 뭐 이제 시장을 들락날락하는 약간의 그런 보수적인 자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5개월째 동결돼 있다 보니까 저금리 기조가 좀 심각하게 좀 계속 유지가 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투자처를 찾아 헤매는 자금들이 생겨난 거죠. 올 들어 공모주 시장에는 무려 50조 원 규모의 투자 자금이 몰렸는데요. 대부분은 이 은행 예금 금리보다는 수익률이 높으면서도 주식 투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를 찾는 그런 자금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모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장내 직접 투자보다 안전한 반면에 상장 직후 상승기에 매도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만큼 틈새 투자처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 들어 진행된 28건의 공모주 청약 가운데 증거금이 1조 원 이상 몰린 경우는 만두와 삼성생명을 포함해서 영흥철강, 지역난방공사, 대한생명 등 모두 11번에 달했습니다. 단기자금의 쏠림 현상은 은행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국민, 우리신한, 하나, 기업은행 등 5개 주요 은행의 수신 동향을 살펴보니까 지난달 말에서 불과 열흘 만에 4조 원가량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유럽발 금융위기 여파로 증시가 요동을 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금융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결국 은행 말고는 안심할 만한 투자처가 없다. 이런 불안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어제 또 이렇게 만두에 많은 자금이 몰린 것은요. 삼성생명 주식이 이제 외국인 매도로 빠지게 되니까 곧바로 매도해서 그 돈을 다시금 만두 쪽에 청약으로 집어넣는 그런 투자자들도 많았다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군 비행장 고도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고 합니다. 때문에 오랜 기간 규제에 묶여 있었던 성남시가 기대에 부풀어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성남이 아무래도 가장 큰 수혜 지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작년부터 고도 제한 완화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돼서 시장이 이미 좀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 거의 뭐 확정적으로 제한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또 한 번 또 들썩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고도 제한으로 재건축 민원이 잦았던 공군 비행장 주변 일부 주민들도 역시 상당한 혜택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새 기준이 적용되는 비행장은 성남의 서울기지를 비롯해서 대구, 수원, 광주, 사천, 중원, 예천, 강릉, 오산, 청주, 원주, 서산, 군산, 김해, 평택기지 등 15개 공군 전술 항공작전기지입니다. 새롭게 적용될 기준은 비행 안전구역 내에 위치한 제한고도를 초과하는 특정 영구장애물의 최고 정점과 활주로를 기울기 5.7도의 사선으로 연결해서 그 사선 아래의 높이까지는 건축이 전면 허용되도록 하는 차폐이론이 적용되는데요. 네. 기존에는 활주로 측면에 그런 비행 안전구역 고도를 일률적으로 45m로 제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 기존 안에 비해서 훨씬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국방부의 군 공항 주변 고도 제한 완화로 가장 큰 혜택을 받는 곳은 역시 말씀하신 대로 성남시 구시가지 일대의 서울공항 주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남한산성역, 영장산 동측, 중원구, 수정구 쪽이죠. 이 지역은 군 공항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고도 제한에 묶여서 40년간 개발 사업이 제한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울의 위성도시 중에서 가장 낙후한 곳으로 꼽혔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뭐 개발이 가능해지면 거의 이 주변 일대의 70%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들은 성남시의 경우 이번 조치로 고도 제한이 최대 150m까지 높아지면서 기존 15층에서 최대 40층까지 고층 빌딩 건축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노동부의 타임오프한 고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 사실 일단은 뭐 시행부터 하고 그 보완은 나중에 차후에 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데요. 어느 정도 좀 함께 정부 쪽 편을 들어주는 듯 싶었던 그런 한노총에서도 지금 조직 분열 얘기가 들리고 민노총은 지금 무효라면서 총투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시작도 되기 전부터 약간 누더기가 되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네, 그렇죠. 그저께 이제 뭐 거의 합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좀 뭔가 가닥을 잡게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예상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한노총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수정안을 전격 받아들이면서 내부에서 내용이 상당히 심각해졌습니다. 거의 조합원 9만여 명을 거느린 금융노조가 거의 뭐 탈퇴 의사를 뭐 밝히는 뭐 그런 네. 분위기까지 오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민주노총도 근로면제 심의위원회 해체 및 노조법 전면 재개정 투쟁을 선언하고 어제 집회를 가졌었습니다. 노사장 합의를 이뤄내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노동부가 타임오프에 대해 선시행 후보한 원칙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도가 시행되는 7월 전후까지 노정 대립이
대립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특히 이번 합의 과정에서 배제된 민주노총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한노총이 내부 논란 끝에 타임오프 수정안을 받아들이자 민노총은 즉각 한노총을 향해서 노동자의 혼을 팔았다 이런 강한 비판을 남겼는데요. 어쨌든 노동부는 이미 행정안전부에 타임오프한 간보 게재를 의뢰해 놓은 상태고 내일 고시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노동계에선 노동부 고시가 거의 뭐 이뤄지는 마당에 투쟁을 선언하는 게 너무 늦은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TV 서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서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제 유로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유로존 전체 분위기가 갑자기 하루 만에 좋아졌다라는 느낌인데요. 유로존의 1분기 GDP 성장률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보다 괜찮은 성적을 내놓으면서 유럽 증시가 일단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 그 뒤를 이어서 뉴욕 증시도 상승 출발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서 다우가 150포인트가량 오르면서 급등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나스닥은 무려 2%나 뛰면서 다른 3대 지수에서 더 큰 상승률을 보였는데요. 이 밖에도 스페인이 190억 유로에 달하는 긴축안을 발표했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있었고요. 포르투갈도 10억 유로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했는데 그 괜찮은 성적으로 마무리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유럽발 훈풍, 뉴욕까지 이어졌는데 우리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까지도 그 같은 바람이 불어올 수 있을런지요. 저는 출발 생정시를 통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